채무자로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예, 채무자, 예, 채권자 입장에서는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네.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친구지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 활동한 지는 지금 한 32년 정도 됐고요. 민사 관계에 뭐 사인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돈을 친구한테 8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금액이라서 저는 당연히 뭐 담보 잡았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종이는 저 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종이는 받았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계좌이체만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네. 계좌 이체만으로 그 차용금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차용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나중에 갚을 때 그 변제 자력이 돼야 되거든요. 갚을 능력이 돼야 되는데 돈을 빌려갈 때는 뭐 어느 정도 자력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자력이 나빠져서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만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흔히 이제 사인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계좌 이체로 하면은 돈을 준 근거는 분명히 나기 때문에 네, 저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돈을 네. 받을 때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판을 해보면은 돈을 받은 쪽에서는 돈을 이 받은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많이 나오는 핑계들이 이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금을 얻어받았다. 아니 제 친구도 예,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내가 빌린 거냐, 예. 내가 사업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금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투자를 나도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손해가 발생돼서 돈은 못 갚는다. 또는 아니면은 이 투자는 했는데 아직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를 돈을 못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좀 가까운 사이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친구가 보태준 거다, 정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요?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려나 아니면 투자금에 대해서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그 의무가 없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사인간에서 금전의 계좌 이체를 할 때도 꼭 차용증서나 보관증 또는 지불각서 나중에 내가 이 지금 받은 돈을 언제가 되면은 갚겠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서로의 그 문서, 그 정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실제 그 돈을 계좌 이체로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도 재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이제 나중에 받게 될 때 과연 그 사람이 이제 자력이 없을 때도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담보라고 하는데 담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에는 그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요. 인적 담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대보증 서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차용인이 못 갚게 될 경우에는 그 대신 갚아줄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한 사람에게 빌려주지만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은 두 사람 이상 여러 명을 두게 되는 거죠. 인적 보증이면 대신 갚아줄 사람이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서류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되죠. 근데 은행은 원래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안 하도. 그런데 이제 사인간에는 그런 사인간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법에도 민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보증 제도를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인간에서는 그 너무 좋은데요?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들을 이제
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돈을 빌려 갖는 사람이 못 갚게 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대신 봐줘야 갚으면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인적 보증보다도 더 확실한 게 물적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담보를 말씀하시는 담보로 거죠? 네. 제일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담보가 이제 그 건재당입니다. 건재당은 이제 설정해 놓은 그 시기에 그때의 가치를 계속 보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담보를 세우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건재당을 실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렇죠. 동산을 제가 담보로 해도 담보로 되는 해서도 거예요? 예. 뭐 그림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를. 예, 그래 요즘에는 이제 아마 그림 같은 게 이제 좀 담보 담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적 용어로 이제 질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 그 물건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거는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채권자가 유치를 하고, 그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돌립니다. 정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거는 증권이요? 그거는 이제 권리질이라 해가지고 네. 정권, 그는 유가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유치하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주식은 내가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을 갚으면 그 정부로 돌려주는. 그래도 돼요? 친구의 주식을 제가 담보로 잡고 있었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거는 이제 권리 질권 설정 계약서하고 실질적으로 점유를 자기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 이제 증권회사에 등재를 하면 되는 거죠. 권리 질권 설정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고 그렇죠. 사인간에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사인- 그러면 팔아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예. 대개 이제 정권은 잘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라든가 뭐 금융 이제 정권에 이제 맡겨놓는 상태니까 통보를 해서 이제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상장되지 않았는 이제 그 조금 이래 중소기업들이지만 이래 탄탄한 비상장 기업들이죠. 주식 비상장 이런 것들을? 주식에 대해서는 정권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데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담보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일단 인적 담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적 담보, 동산 담보, 예. 그리고 세 번째 증권 담보, 예, 예. 뭐 이러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계좌 이체하면 되게 위험하네요. 나중에 발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난 그렇죠. 너가 그냥 준 거야, 선물이야, 예, 예, 막 예. 이렇게 버리면 못 받으니까 꼭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차용증 내용에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차용에 이제 기재돼야 될 내용들이 첫째 이제 그 빌리는 금액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차용 금액이 기재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성명, 그다음에 돈을 받는 사람, 빌리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변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뭐 그거는 날짜로 특정해도 좋고 기간으로 특정해도 좋고, 향후 2년 후에 갚겠다. 뭐 아니면은 2년 이내에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용에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지만 일종의 사용대차적 성격이죠. 원금만 원칙적으로는 주는 거예요? 원금만 돌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그렇게 기재를 안 하면은 이자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법정 이자를 갖기로 받을 수 한 있는. 날 이후부터는 받을 수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정서를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서명하고 그 사인을 해야 되겠죠. 공증을 받으면 더 좋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이제 공정에도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공정정서라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그러면 만약에 1억을 빌려주는데 이 1억을 못 갚을 경우에는 네. 재판할 필요 없이 요 공정정서로 당신의 나이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정서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시기가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바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가지고 바로 그거 할 수가 있으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좋네요, 있으니까 그러면. 대신 이제 공정정서는 그것을 작성해 줄 때 채무자로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바로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왜냐하면 있으니까. 그거 바로 뭐 네. 갚았는지 여부하고도 따지지 않고 일단 막 돌아버리고 보면은 뭐 내가 돈을 갚았는데 이중으로 청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다 채무자 쪽에서 또 그런 일도 또 있어요. 해명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하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채권자 입장에서 그걸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죠. 그냥 순수한 사인 간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가 아니고 그 인증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서는 뭐냐면은 공식적인 법무법인에서 이 증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서면이죠. 그러니까 확인만 예, 해주는. 확인해주는데 대신에 그거는 이제 공정증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 같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바로 넣을 수는 공정 없고. 집행할 수 없고 어. 그걸 갖고 이제 법원에 재판을 제기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정증서가 제일 확실한 거네요. 네, 그 채권자 입장에서 제일 확실하죠. 사인 간에 거래할 때는 그냥 계좌만 이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정확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안 돼서 준 돈 서서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